전반적으로 좀 그 사고가 자꾸 이제 재발되는 원인에 대해서 좀 짚어봤는데요. 조금 더 들어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본 그 노동조합의 자료를 보니까 1995년부터 현대중공업 하청 노동자 산재 사망 사고가 통계에 잡히기 시작을 합니다. 그 하청 노동자 산재 사망이 원청보다 많아진 게 2005년이거든요. 이제 그때부터 이제 올해 10월까지를 이제 원하청 그 산재 사망자 비교를 해보니까 하청 노동자가 66명이고 그 원청 노동자 29명이에요. 그래서 2배 이상 많습니다. 이제 이런 어떤 숫자로만 봐도 지금 사고의 대부분이 이제 그 다단계 하청 구조, 그래서 물량팀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아까 이게 단기 계약 업체라든가 이런 데서 지금 계속 빈발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좀 짚어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위험의 외주화 굉장히 상당 부분 많이 얘기가 이제 되어 온 것도 있지만 일단 현대중공업 중대재해 좀 포커스를 맞춰서 좀 더 한번 깊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조선 산업이 위험하다고 인식된 것은 사실 결과론적인 내용이죠. 안전 조치를 안 하니까 위험한 건데 사고가 많이 났으니까 위험하다는 거죠. 인식이 결과론적인 인식으로 지금 자리매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뭐 건설업이나 다른 산업에서 사망사고나 재해가 충분히 다 많습니다. 단지 이걸 누군가 제대로 드러내고 또 그것에 대한 문제를 충분히 알려내고 아까 뭐 전주 연구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민감하게 반응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안전의 조치가 잘 이루어지는데 아까 이제 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2005년도부터 이제 이렇게 하청 노동자들이 늘어났다고 말씀하셨고 하청 재해가 더 크게 증가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조선업에서도 96년, 97년 이전에는 하청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근데 이 IMF를 거치면서 점점 하청 노동자 수가 늘어나기 시작했고 2000년도 중반에는 하청 노동자 수가 훨씬 더 많아졌던 아마 그런 과정이었을 거라고 봅니다. 하청 노동자가 이 사고가 많을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배경들이 있는데요. 조선 산업의 특징은 숙련이 일정 정도 보장되지 않으면 이 일을 하기가 정말 어려운 곳이거든요. 거기다 이제 이 작업 조건도 숙련되지 않으면 정말 생소해서 이게 정신이 하나도 없는 곳이죠. 예를 들어서 높은 곳에 일한 데다가 밀폐 공간에서 일하고 거기다가 가스까지 차고 조명도 밝지 않고 이러면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조치해놓고 다친 사람한테 네가 잘못해서 그렇다. 이렇게 하는 현상들이 계속 벌어지는 거죠. 노동조합이 이제 활동이 활발해지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장의 안전보건 문제를 좀 민감하게 다루고 또 현장에 조그마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그거에 대한 조사나 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달려들고 이 예방 조치를 취하지만 하청 노동자들이 이 인원수가 많아지면서 이제는 그런 게 어렵게 된 거죠. 우리 하청에서 집행 간부들이 이 지적을 한다거나 이 문제 개선 대책을 만들기 위해서 좀 더 강력하게 얘기하면 항의하는 그런 경향도 발생하기도 하고 하청 노동자들이 작업 중지가 떨어지면 이 작업 중지한 것에 대한 불만을 토로한다거나 왜냐하면 그들은 대기하면 대기 시간에 돈이 안 나온다거나 또는 그 여기서 일을 못하면 다른 데 옮겨가서 또 일을 해야 되고 그러면 또 옮겨가서 일을 하니까 또 다시 불안정해지고 이런 어떤 그 악순환들이 계속 반복된다는 거죠. 근본적으로 하청의 구조 자체는 이 안전 관리를 할 수 없는 구조여요. 근데 그걸 안전 관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착각들이 이 문제를 더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2014년부터 조선업이 이게 나빠져서 원청도 잘렸지만 하청이 훨씬 더 많은 인원수가 잘려서 인원수가 급감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고는 뭐 그렇게 크게 떨어진 건 아니지만 어쨌든 사고가 계속 나기 시작했었죠. 근데 이제 지금 현재 19년 하반기부터 20년도부터 점점 이게 수주가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21년 현재 노동자들을 구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수주 증가에 따른 새로운 노동자들이 들어와야 수주한 물량을 처리해낼 수 있는데
이걸 처리할 수 있는 노동자가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어떤 상태이냐면 정규직에서 정년퇴직 하신 분들이 다시 1년, 2년 그동안 불안기에 쉬고 있다가 또 3년 쉰 분도 계시고 1년 쉰 분도 계시는데 다시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지금 아직 코로나 때문에 본격적으로 증가하진 않았지만 외국인 노동자들이 또 증가할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같은 경우는 이제 언어가 제대로 소통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재 한 10개국에 있는 노동자들이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그들은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는 그런 언어들을 충분히 소화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이제 10장 정도 되는 한국에서 한 10년 정도 거주하신 그런 분들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하느냐 아무도 몰라요. 그 사람을 데리고 신규로 들어오신 분들을 데리고 일을 하는 과정이 제대로 안전 작업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이주 노동자와 정규직 하청 다른 한국인 노동자들이 섞여서 일을 할 때 언어 소통이 안 되니까 대단히 좀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많죠. 예를 들어서 위험 표지판을 제대로 읽을 수 있기는 한지 위험한 어떤 신호가 왔을 때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걸 인지해야 하는지 도대체 알 수 없고 또 자신들이 어떤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이걸 어떻게 자기가 해결을 해야 하는지 전혀 알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상황이 있다는 거죠. 결국 이렇게 저임금 구조, 그다음에 숙련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는 그런 노동자들을 마구 사용했을 때 위험은 더욱 증가할 수밖에 없고 일감 처리를 위해서 또 다시 안전이 무시된 현장에서 노동자들을 내몰면 다시 위험은 더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 다단계 하청 고용 구조가 안전 관리가 잘 안 되는 거고 그 안전 관리가 잘 안 될 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해서 결국 이 사고는 앞으로도 더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는 지금 현재 한 어느 정도 숫자는 파악된 게 있나요? 최근에 파악된 것은 저희들 거의 1,000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한 10개국에서 들어와 있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전주희 연구원께서 먼저. 위험을 해결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죠. 위험을 곁에 두고 적극적으로 이제 위험을 위험하지 않게 만들거나 아니면은 위험을 완전히 없애지 못할 경우에는 위험이 사고로 가지 못하도록 이제 관리를 하거나 그러니까 이런 게 있고 두 번째는 위험을 손쉽게 이제 털어내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위험을 바깥으로 내모는 건데 그거가 이제 위험의 외주화라고 얘기하는 일종의 이제 아웃소싱을 거쳐서 위험을 이렇게 손쉽게 털어내는 방식인데 그럴 경우에는 사실 그 위험에 대한 인지 혹은 민감성이 굉장히 떨어지죠. 이제 나의 위험이 아니라는 생각이 가장 크고 그게 위험의 외주화의 가장 큰 문제이긴 해요. 근데 왜냐하면 이게 외주화라 아웃소싱이라고 하는 거는 매각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기업으로 그냥 팔아넘기는 거랑 다르게 내가 완성된 생산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어떤 상품이나 공정인데 그거를 외부화시킨다고 하니까 여기에서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거는 관리 능력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원청의 관리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게 돼요. 근데 그게 이제 두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데 하나는 도급 계약서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하나는 이렇게 이 간접적이고 이제는 이런 지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직접적인 지시가 어렵기 때문에 현장 대리인이라는 굉장히 편법적인 수단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이렇게 됐을 때 관리 능력이라고 했을 때 위험을 원청이 얼마만큼 관리할 것인가 가 여전히 이제 쟁점으로 가지고 있죠. 개정산업법 부족하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의 추세는 원청이 책임져야 된다. 원청이 책임성을 강화하고 있긴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하청업체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입니다. 문제는 원청과 하청업체가 이 책임을 서로 공동 책임으로 가져가면서 원청의 책임을 해야 되는데 이 공동 책임의 이 역할과 조정을 누가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가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원청업체랑 하청업체랑 그러니까 둘이 협의해 그러면 당연히 원청이 더 큰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청업체 니네들이 다 알아서 해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법적으로 원청의 책임성이라고 하는 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책임성을 져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명시적인 내용들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그 법으로도 적용되지 않는 현장의 위험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고 제기하고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단위인 노동자들의 참여가 보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조선소들도 마찬가지지만 보통 원청인 노동조합의 참여까지는 인정하더라도 하청 노동자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인정하지 않거나 좀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주화된 위험이 감추어지고 사실 적극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있는 구조라는 생각이 들고요. 조급계약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얼마 전에 그 현대중공업 최근에 이제는 작성 중인 하청 도급계약서를 제가 검토를 했거든요. 하나 받게 돼서. 근데 이 어쨌든 재하도급에 대한 모든 책임은 원청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청 업체가 재하도를 주거나 3차 하청을 주거나 심지어 이제 물량팀을 암암리하는 것도 원청의 사전 승인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조항이 명시적으로 있어요. 다단계 하청 구조를 어떻게 없앨 거냐? 아주 단순합니다. 도급 계약서상에 재하도 금지한다 라고 하는 거고, 만약에 그 하도 업체에서 기술적으로 아니면 위험 때문에 그 반드시 이제는 이 전문적인 외부 업체에다 맡겨야 되는 공정이 있으면 그거는 원청 업체가 직접적으로 다시 계약을 하면 돼요. 지금 현대중공업이 그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단기 프로젝트 계약팀으로. 그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하도의 문제는 사실 도급 계약서를 따라서 쭉 흘러내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도급 계약서 자체를 변경하면 된다. 그리고 그거를 법적으로 강제하면 된다. 그 간단한 걸 하지 못해서 엄청난 우리가 비용과 사회적 노력을 들여서 도대체 다단계 하청 구조의 문제가 뭐고, 안전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떠한 정말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들이 드는지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사회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도급계약서 상의 이 조항 하나만 바꾸더라도 상당 부분 좀 위험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 공기 단축의 문제인데, 그러니까 이게 하청업체가 더 위험한 이유는 정해진, 예를 들어 1년 안에 100개의 물건을 만들기로 이제 계약서상에 만들었는데 100개를 안 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개월 안에 100개를 쳐내고 2개월 동안에 더 많은 또 다른 공사를 이제는 수주받기 위해서 더 빨리빨리 일하는 구조가 되는 거잖아요. 이것도 보면은 도급계약서에서 보면은 이게 이제는 그 공기 단축을 원청이 강요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해진 공사 기간 내에 납품해야 되는데 더 빨리 납품해달라고 공개 단축을 요구하지 않고 강요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조항이 있어요. 근데 역으로 여기 허점이 있는데, 하청업체가 더 빨리 자기들이 알아서 공개 단축을 하는 거에 대한 규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사실은 적극적으로 좀 저희가 이제 계속 지적을 하지만 아주 디테일하게 이게 이 도급 계약서는 사실 현대중공업뿐만 아니라 다른 원하청 간의 위험의 외주화가 문제되고 있는 웬만한 도급 계약서에 거의 공통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현대중공업은 조금 더 심한 이제 조항들이 좀 많은 것으로 보여요. 근데 이런 것들을 좀 모아서 적극적으로 이 도급 계약서의 상에 이 문제를 좀 제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바로 이어서 현명국 전. 네, 저는 그 조선소 하청 노동자들이 중과하게 된 과정부터 조금 보면, 이게 현대중공업뿐만 아니라 한국조선소의 하청 노동자들이 상당히 급격한 증가를 보이는 시기가 있거든요. 이게 그 정부 자료를 보면 2000년부터 2014년 사이에 하청 노동자들이 약 2.5배 정도 증가를 합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주로 증가된 부문이 있는데, 이제 조선 사업하고 해양 플랜트 부문에 집중돼서 이제 하청 노동자들이 상당히 증가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사내 하청 업체, 1차 봉공업체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물량팀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물량팀도 보면은 1차만 있는 게 아니라 2, 3차 이게 또 다양한 이제 그 단계로 이렇게 해서 이 시기에
그 다단계 하도급 조선소 내 다단계 하도급 고용 형태들이 굉장히 확대가 되는 것들을 좀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2017년에 이제 5월 노동절날 삼성중공업 중대재해 발생했을 때 그것을 계기로 해서 2018년에 이제 국무총리실에서 조선업 이제 진상조사 사고에 대한 이제 진상조사위원회가 구성돼가지고 사고조사를 하게 되는데 한국 사회에서 조선산업의 중대재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조선사업 내에 이제 다단계 하도급, 재하도급 구조를 근절해야 된다라는 이제 그 결론을 좀 제출을 하게 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저희가 한번 조선산업 하청 노동자들 문제에서 한번 짚어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95년부터 이제 현대중공업 지부의 중대재해 통계에 이제 하청 노동자들이 좀 확인이 되기 시작하고요. 2006년부터 그 2005년도까지는 정규직 노동자들의 중대재해가 이제 건수별로는 많았습니다. 그런데 2006년부터 역전돼서 현재까지 한 번도 재역전된 적은 없고 현대중공업 내에서는 하청노동자 중대재해가 정규직보다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하청노동자 내에도 1차 업체 노동자, 물량팀 노동자, 단기계약업체 노동자 이렇게 또 노동자들의 처지가 또 더 열악해지는 노동자들이 또 상당수 또 존재하고 또 안전관리도 사실 원청 사업장에서 원청에 대한 안전관리는 일정하게 이루어지지만 이제 하청 업체로 들어오면 사실은 제대로 그 안전관리 시스템이 작동이 안 되는 게 좀 확인이 됩니다. 뭐 이런 과정들이 하청노동자 중대재해 문제에서 이제 좀 실태로 좀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어제 국정감사에서 현대중공업도 중대재해와 산재 문제가 또 거론이 됐더라고요. 그 2019년 기준으로 현대중공업 노동자의 산재 건수는 사고는 246명이었는데 하청업체 노동자가 3배 가까이 있는데 사고 재해자는 166명이다. 그래서 있을 수 없는 그 통계로는 현중의 원청 노동자들이 하청 노동자 그 산재 발생이 2배 이상 나오는 거에 대해서 지적이 됐는데 사실은 이거는 하청 노동자들의 산재가 굉장히 많이 은폐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정규직의 산재 발생은 정확하게 보고된 거냐? 그러지 않다. 정규직 내에서도 실제 노동조합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정규직 노동자들의 산재 은폐도 사실 많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 하청 노동자들은 산재 은폐가 굉장히 공고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들이 확인된 거고요. 산재 은폐가 되면 사고 원인이 개선이 되지 않기 때문에 유사사고나 동일사고는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고가 빈발하면 또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울산 지역 중대재해 관련해서 현대중공업 안에 있는 하청 노동자들의 문제도 굉장히 심각한데 현대중공업의 물량을 받고 사회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어떤가를 좀 단적으로 볼 수 있는 중대재해건 하나만 좀 말씀드리면 현대중공업의 이제 그 이염의 외주화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3월에 울산 이제 온산읍에 있는 세진중공업에서 이제 그 보온 작업하던 노동자가 22m 높이에서 추락해서 사망을 했는데 그 노동자는 이제 작업 발판도 없었고 추락 방호망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안전대를 메고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안전대 거리용 훅이
풀리면서 그냥 추락해서 사망을 했습니다. 고소 작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작업 발판이나 안전 추락 방호망이 설치되어 있었더라면 예방할 수 있었는데 노동부가 조사를 했어요. 이게 왜 설치가 안 되어 있는지. 이게 LPG선 탱크 상부에 있는 폼 스프레이 작업을 했던 건데 LPG선 탱크 제작을 세진중공업에서 했는데 세진에서 할 때는 분명히 작업 발판하고 추락 방호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온 작업으로 넘어가면서 이걸 다 해제를 했어요. 왜냐? 또 제가 노동부에 이 건으로 저희가 중대재해를 고발을 했는데 노동부에서 조사한 내용도 좀 확인하게 됐는데 빨리빨리 일 시키려고 해제했다고 노동부는 그렇게 사고 조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안전대 하나 말고는 이 노동자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없었는데 그마저도 안전대 설비가 너무 노후화됐고 그걸 이제 하청업체에서 이제 점검을 사전에 했어야 되는데 하지 않았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추락 사고가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 사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제 정규직 노동자들 또는 정규 원청 사업장에서는 이 보온 작업, 이 폼 스프레이 작업, 똑같은 작업이 어떻게 안전 조치가 돼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려고 현종지부랑 대우조선 지회에 좀 연락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답변을 받았는데 우리나라 조선사업장 원청 사업장 안에서는 폼 스프레이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이미 그 작업은 다 외주화를 줘가지고 사회업체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원청 사업장 내에서 어떤 안전 조치들을 하고 실제 작업이 이루어지는지는 비교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위험 작업 중에 또 돈이 좀 덜 되는 작업들을 다 사회로 넘겨서 그 작업을 우리 노동자가 하고 있었고 사고로 사망한 노동자는 현대중공업이 세진에 탱크 제작을 도급을 줬고 세진이 탱크를 제작하니까 강림인슈라는 업체에 보온 작업을 하기로 했고 강림인슈가 또 CM인슈로 도급을 줘서 다시 도급을 줬고 이 도급 CM인슈에 물량팀 노동자로 있던 노동자가 불려가서 일을 하다가 사고가 났던 거고요. 이 마지막 CM인슈에 있는 작업자는 17명이었는데 다 물량팀이었습니다. 물량팀도 한 개의 물량팀이 아니라 여러 개 물량팀이 이제 불려와서 이제 작업을 하고 있었고 CM인수에 있는 정규직 노동자는 딱 2명이었는데 사무직에서 일하는 노동자 2명만 정규직이었고 나머지는 물량팀 노동자였습니다. 그래서 고용구조는 다단계 구조였고 또 작업은 조립작업 시에는 최소한의 안전조치가 있었지만 이 폼 스프레이 작업 과정에서는 그걸 다 철거해서 이제 빨리빨리 일을 하기 위해서 이제 안전대 하나만 지급을 하고 이렇게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었고요. 4월에 경주외동에서 중대재해로 현대중공업 사회하청에 있던 노동자가 여기도 다단계예요. 26톤 그 블록에 깔려서 사망했는데 또 구조는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중대재해를 지역계에서 접하면서 사실 사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하청 노동자들의 중대재해랑 그 위험 작업들이 문제도 좀 볼 수 있었지만 이게 사회로 갔을 때는 정말 거의 아무런 안전조치 없이 막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대신에 그런 작업들을 통해서 현대중공업은 이제 엄청난 이윤을 빨아당기고 있었다.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